오학년 교수가 말하는 그 해겔에 대해서 5학년 교수는 중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이 존재한다는 사실뿐인 정도의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던 해겔이 역사 철학 강의에서 그토록 용감하게 써댈 수 있었던 데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유럽 지성사는 문명, 진보라는 담론을 둘러싸고 매우 과감하고 때론 멋대로의 조작을 감행해 왔다. 물론 자본주의라는 물질적 토대가 그 배후였다. 그 자본주의라는 물질적 토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랑케건 그 해겔이건 막스건 이제 막스를 좀 논의해야 될 차례인데요. 어쨌든 이 세 명의 독일의 역사 철학이 일제의 식민사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논의를 해볼까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유대교와 기독교, 해겔, 여기에 막스를 포함해서 모두 목적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상당히 과격한 견해이긴 하지만 우리가 막스를 얘기할 때 막스가 얘기하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이 이게 고대 노예제와 봉건제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미개의 경제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청나라와 조선의 경제가를 여기에 막스는 직접 포함시킨 바 없어요. 한국의 막스주의자들이 포함을 시킨 거예요. 난 마르크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존재하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잘 몰라요. 문제는 막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 좌파들이 막스를 우려먹든 이용해먹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뭐 관여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왜 한국인들이, 왜 조선인이 그 막스의 것을 갖다가 조선에다 갖다 이렇게 적용을 하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스의 역사 발전 단계론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아마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수준 높은 이 클래스가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 역사 발전 단계론이라는 건 역시 이것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예제 다음에 봉건제, 봉건제 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주의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산자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막스는 그 인도의 근대화론을 펼쳤죠. 아시죠? 그것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물론 마르크스는 다른 노골적인 제국주의자들에 비해서는 어떤 제국주의의 그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식민지 인민들의 처참한 삶에 대해서 연민한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막스가 노동자에 대해서 상당히 연민한 태도를 보였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쓰니까 막스를 전공한 어느 대학 교수 출신 한 분이 막스가 얼마나 그 노동자에 대해서, 공장 소녀에 대해서 연민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공장 다니는 소녀한테 연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논의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그 근대화를, 그래서 어쨌든 서양의 이러한 그 물질적 세계의 혜택을 영국은 인도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인도를 식민지화하는데 반대하지 않았거나 찬성했다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뭐죠? 제가 나라 이름이 안 떠오르네. 영국의 그 옆에 조그만 나라 에일에 비슷
예. 어쨌든 그 조그만 나라의 그를 식민지로 삼는 데는 반대했어요.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그 식민지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바로 엥겔스의 애인이 바로 그 나라 사람이에요. 엥겔스의 애인이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식민지 침략을 반대해줬다. 이건 막스를 대단히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인간적이기라도 하죠. 에이레죠? 나라 이름이.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예요. 그 엥겔스 애인. 그런 스코틀랜드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막스는 동양이나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같은 유럽 식민지로 삼는 것은 반대했다고 보는 게 이제 과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스가 뭐 바보도 아니고 자기 친구 애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라고 해서 그럴 일은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유럽인들의 그 오리엔탈리즘 이것을 간파해내지 못하면 자주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주사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붉은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등수평의 흉내를 내서 말하면 오리엔탈리즘은 붉은 오리건 하얀 오리건 다 똑같이 오리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막스는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었으니까 19세기의 사람이죠. 제가 지난번 농담처럼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안희정 선생과 김지은 선생 간의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도지사와 여비서의 유력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관계를 따지면 유력 관계예요. 마르크스는 자식 5명 중에서 이제 3명이 죽었죠. 3명이 죽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 평전들에 의하면 그 어린 가정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임신 중일 때 그 가정부를 임신시켜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집주인하고 가정부는 위력관계인가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 있는데 당연히 위력관계죠. 위력관계인지 아닌지 불투명한 관계가 헤겔과 하숙집 여주인의 관계입니다. 헤겔과 하숙집 여주인 사이에 또 애를 낳죠. 나중에 이제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그건 어느 쪽이 위력이 더 큰가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들을 이렇게 사적인 도덕적인 걸로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학이나 사상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삶이 어떠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걸 우리가 전기적 비평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또 사실. 자,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 막스의 역사 철학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이 극우 세력들은 이 막스가 완전히 유대교, 기독교를 표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크 바전의 그 서양 문화사에 보면 그 마르크스를 위대한 표절자라고 하죠. 일단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막스의 역사관 자체가 유대교와 기독교적인 목적론적인 성격을 띠고 그 다음에 그 최종적인 어떠한 세상을 예견하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종말론적이라고까지 확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블에 나오는 원시 공산 사회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바이블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바이블의 에덴 동산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원시 공산 사회로 유추되고 기독교의 원죄는 자본주의의 소외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은 공산당 선언의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은 마르크스의 무계급 사회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지독한 이분법이에요. 사회 내부의 계급관계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누는 이 이분법. 이것은 기독교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분법과 흡사합니다. 이런 이분법이 동양에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동양에는 선이 있으면 선의 반대는 악이 아니죠. 동양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evil.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런 건 서양의 개념이에요. 동양에는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자가. 공경하되 좀 멀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구할 때 그 경원사구라는 거 알죠? 경원사구. 타자가 좋으면 위기에서 그냥 볼 내줘가지고 보내는 것을 경원사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이 없는데 아주 지독한 이분법이에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분법. 과연 얘기했듯이 과연 오늘날의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분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스가 헤겔의 역사 철학과 변증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러한 독일 역사학이 어떻게 일제의 식민사학으로 연결됐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제 선의 반대는 불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식민사학입니다. 식민사학. 식민사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식민사관이라고 이건 다 학습이 됐어요. 이제는 많이. 그죠? 그러니까 식민사관 하면 뭐가 있습니까? 조선의 한국인들의 그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정체성. 그 다음에 한국인의 역사는 한국인 스스로 하지 못하고 주변, 타율성,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근대화론. 이건 식민사관과 100% 같지는 않지만 일본 아이들이 조선 사람들을 식민화하면서 내세웠던 논리예요. 너희들을 근대화 시켜주겠다. 그랬죠? 근대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대화라는 건 자본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무슨 만선사관이라든지 무슨 기기사관 이런 건 요즘 별 위력을 발휘 못하니까 얘기 안 해요. 오늘날 여전히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 종교를 얘기하면 당파성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성리학의 공리, 조선 성리학은 공리 공론만을 일삼았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지리적 편견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지리적 편견은 저 타율성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섬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의 역사를 운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 하죠. 자, 제가 오늘 그 강의 진행 9번에 스메야스 아즈카즈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1979년에 76세였으니까 최근의 사람이죠. 비교적.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사람 아닙니까? 1979년이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을 때예요. 그죠? 네. 나도 이거 1979년이면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76세였으니까 함께 민증 까면 별 차이 없는 나이예요. 현대인이라 그겁니다.
현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76세 나이로 위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 위장 수술을 계기로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희한하게도 연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서전 출발이 1904년 메이지 37년 1세 8월 10일 출생. 1911년 메이지 44년 8살 4월에 나라 소학교 입학. 나도 국민학교 입학할 때 4월에 했어요. 일본 사람들 이거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네. 그 다음 1917년 다이쇼 14세 나가와 중학교 입학. 자, 이런 걸 자서전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1979년 오나미 위장외과병원 입원, 니시쿠보 병원으로 이송, 수술, 퇴원, 그 안에다가 갱생일. 자, 아까 제가 육하원칙을 얘기하면서 무엇만 썼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만 썼죠? 무엇을 어떻게 왜를 안 썼죠? 이게 역사입니까? 자서전이라는 건 개인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역사냐고요? 역사가 되려면 해석의 소지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아니라 그겁니다. 자, 일단 이 스메야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식민주의 역사학의 핵심 인물로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간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 역사학자 최재석은 1986년 한국학보 12권 2호에서 스메야스는 쓰다 스키치 이래 일단의 일본인 학자 중에서 가장 치밀하게 그러나 가장 억지와 허위에 의해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 말살한 사람이었다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 스메야스는 조선사 편수회와 경성제국대학에서 각각 수사관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전하고 난 뒤에 한참이나 지난 1969년에 조선사 편수회의 역사 편찬 사업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논문에 남기고 있습니다. 조선사 편찬이 어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편찬을 시킨 총독부하고 역사를 쓴 우리는 다를 수가 있다. 총독부의 녹봉을 받았던 역사가는 어용학자라고 불리지만 저는 이런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조선 총독부의 돈을 받고 조선 역사를 왜곡한 조선사를 써놓고 여전히 1969년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러니까 속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니까 몇 년 있다가 위장수술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인 역사가 김효수는 일본인 관료들이 조선의 역사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하고 무수히 윽박질렀던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조선이 식민지인 줄 아냐? 너희는 식민지가 아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지만 조선은 일본의 일부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그래도 근거를 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 완전히 갈기갈기 다 분할돼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중국과 조선은 단단한 중앙행정국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른 걸 가지고 너희 조선은 인도하고 달라.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8.15 이후에도 조선사 연구를 다시 재출발시킵니다. 이렇게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전전의 일본인에 대한 조선사 연구 축적은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를 여전히 미화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실증과 고증이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식을 중시하는 유럽의 근대 역사학의 방식을 우리는 썼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유럽의 근대 역사학이 바로 식민사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겁니다. 동의하시죠? 조선사 편수에는 실증과 고증이라는 방법론을 선진화된 유럽의 방식이라고 조선인에게 은연중 주입하면서 너무도 정교하게 교묘하게 조선을 비하할 수 있는 자료들만을 위주로 모아서 조선 전사라는 연표를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무려 처음에는 반도사 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조선사 편찬위원회 해가지고 무려 21년 동안을 모든 자료를 조선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당시 돈이 90만 행인가 들였대요. 90만 행.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15만 원 탈취 사건 여기 연변에 가면 그 탈취 사건 기념비 있잖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일본 월급 주려고 하는 거 마차 습격해가지고 그 15만 원 탈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만 원이 그 당시에 얼마냐 하고 물어봤더니 7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70억 원. 그러니까 이 조선사를 편찬하는데 90만 행을 썼어요. 일본인들이. 그래가지고 무려 21년 동안이나 조선 역사를 연표로 만들어냅니다. 연표. 연표는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은 두께가 이게 아마 1883권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두께가 12층 높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연표로 만들면 이건 실증적이고 사실적인 역사가 아니라 가장 실증과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아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이건 팩트다라고 했죠. 그게 팩트지만 거기에도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사를 쓰는데 이 문학사를 쓰는데 이문열의 소설은 미국 소설가 토마스 울프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울프가 이 문학사에는 많아요. 버지니아 울프도 있고. 토마스 울프의 그대 다시는 고향의 못가리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문열의 장편 소설 중에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가 있어요. 이문열의 문체하고 이 토마스 울프의 문체가 아주 흡사합니다. 대단히 풍성하고 낭만적이고. 그러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표절이나 모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문열의 소설은 토마스 울프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건 사실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허구 많은 소설가 중에서 이문열과 토마스 울프를 선택해서 기술한다 그겁니다. 여기 이거 선택 자체가 기술 자체가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했다. 이게 팩트인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도 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 위대한 1차 사료를 왜곡하면서 조선을 교묘하고 나쁘게 얘기한 야사와 야담 잡록들에서 소재를 구해가지고 덧붙이기까지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건 역사를 완전히 180도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그 백권대학에서 공부하는 이 텍스트는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인데 이게 2016년에 초판이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 책입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인 학자 둘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자 중에. 조선인 학자 6명, 한국인 학자. 자,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어야 돼요, 이제는. 재작년에 나온 초판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최신판이겠냐, 그겁니다. 이 책에서 집필자 중에 하나인 심희찬 교수는 패전 후 일본의 조선사 연구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의 한국사 연구는 식민주의 역사학을 근대 역사학의 사생아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구축해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민주의 역사학은 근대 역사학의 사생아라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식민주의 역사학만 문제로 삼지 말고 근대 역사학 자체와 관련시켜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지금 남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진보연하는 사람들이 언제 역사를 가지고 지금 아는 체하고 말하고 강의하고 당원 교육하냐 그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역사학은 당연히 유럽의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독일이 원조예요. 여기에 한국의 모양주의 진보 지식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왜 프란츠 파농이 얘기하는 유럽을 버려라 이런 말을 글에다가 인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저는 한 정당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하고 글을 쓰면서 조선 역사라는 게 다 편년연표 아닙니까? 나한테 가르쳐요.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글 보자마자 스메야스를 떠올렸습니다. 그거 읽어놓고 자기가 조선 역사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의를 조금 더, 오늘 자꾸 이렇게 종이도 떨어지더니 펜도 떨어지고 제가 조금 약간 흥분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러한 그 식민 사관을 낳게 한 정체성론, 타율성론, 자본주의 근대화론 또는 지리적 편견, 공리공론담, 당파성론 이게 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데서 강의하려면 막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니까 자, 이런 것을 낳게 한 이런 건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이고 이런 걸 낳게 한 식민사학은 뭐냐? 식민사학은 첫 번째로 진보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식민사학 자체라는 건 아니에요.
사학과 관련되는 논의예요. 그리고 계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뭔지 알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자본주의 근대화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자본주의를 통해서 근대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막스의 도식에 의하면 자본주의 전에는 무슨 시대예요? 봉건 시대죠. 그러니까 죽자사자 조선을 봉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이유 없어요. 자, 이 세 가지인데, 자, 일단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타율성론이라는 거 봅시다. 이 타율성론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소재가 있었다. 남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타율성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바로 내재적 발전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재적 발전론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있는 건데 굳이 우리는 있었다고 하는 거. 여기에 바로 그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서양 사람들이 걸은 길과는 다를지는 몰라도 조선은 변화해 왔습니다. 17, 8, 9 세기.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렇게 타율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이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것이 바로 무조건 역사는 진보해 나가야 된다는 이 프레임에 갇혀버린 프레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사관입니다. 진보사관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도 내재적 발전론이 있어.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도 진보할 수 있어.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죠? 진보사관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보사관이 어떻게 식민사관에 이용됐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체됐어. 여기. 너희들은 정체됐어. 여기서 정체라는 건 뭐예요? 아시아적 생산자식이나 또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못 가고 정체되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아니야, 우리도 자본주의로 갈 수가 있었어. 자본주의의 씨앗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자본주의 맹아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본주의 맹아론을 주장을 했겠어요? 자본주의가 근대화라는 자본주의 근대화론에 포섭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명거리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에 공리공론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리학은 공리공론에 불과해. 야, 여러분들, 율곡이 말입니다. 13살의 진사에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장원급제를 9번을 합니다. 9번을 하는데 그 율곡의 그 책문, 율곡은 책문 문제를 직접 내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한 그 율곡집에 보면. 그런데 그 책문이라는 것이 주어진 시간에 쓰는 논술 시간이에요. 얼마큼 시간을 주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느 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막 한 20개, 30개를 자연현상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걸. 유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성리학에서 어려운 게 또 이게 그 주역 아닙니까? 주역. 야, 그 율곡의 그
책문을 보면 제가 얘기했죠. 책문할 때 물을 문자는 문제고 이 그럴 문자를 쓰는 건 답이라고. 율곡의 그 책문을 읽어보면 정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많은 것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것도 이런 매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쓴 책문에 모두가 압도당해가지고 그 소문이 중국까지 퍼집니다. 중국까지 퍼져가지고 율곡이 이미 이제 벼슬을 해가지고 중국 사신을 접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그 책문 쓴 사람 그거 만나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나보냐고. 그러니까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가 막힙니다. 책문이. 저는 이 율곡의 책문을 읽으면서 칸트, 헤겔 다 뭉쳐서 와도 율곡만 못하다 그러더니 안 다룬 분야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율곡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많이 공부해가지고 강의에 반영하면 수강생만 떨어지는데 최대한도로 쉽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좀 강의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천재입니다, 정말. 율곡은. 비교가 안 돼요. 자, 특히 이제 뭐 이 주역 쪽 이쪽은 참 어려운데 하여튼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 갑자기 율곡 얘기로 좀 논점이 샜는데 그런 성리학을 공리공론이다. 성리학이 공리공론? 번역이나 해놓고 공리공론이라고. 개인 문집들 지금 좋은 것들 얼마 번역이 안 됐어요. 계속 좋은 번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조선왕조실록도 겨우 그냥 그 어렵게 1990년대 초반에 번역해놓고 그거 다시 재번역하고 있고 지금 일성록, 승정원 일기 번역도 안 끝났는데 개인 문집까지 지금 어떻게 해? 그런데 이것도 정말 통탈할 노릇입니다. 그 개인 문집 중에서 부실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익의 성호사설을 읽어보고 아주 실망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 뭐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여러분? 뭐 실학자 중에서 최고로 치죠? 내가 보기에는 부실한 책이에요. 헐렁한 책이고. 그리고 이익은 뭐 과거에도 붙지 못했는데 과거 시험을 못 봤어요. 왜냐? 그 입사 서류가 좀 불량해가지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난 성호사설 읽어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유명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학자들 달달달달달 외웠습니까? 이름하고 저서를. 그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자, 어쨌든 공리공론은커녕 중국인들도 감탄에 맞지 않는 학자들이 조선에는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걸 공리공론이라고 자꾸 하니까 아니다. 우리한테도 좋은 학문이 있었다. 실용적인 학문이. 해가지고 이 실학이라는 것을 1930년대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이런 학문은 없어요, 실학.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조선왕조실록에서 실학 쳐보세요. 영정조 때 제일 적게 나와요. 그냥 보통 명사로 실제 학문. 아주 조선왕조실록 내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 왕대 거쳐서 몇 번씩 나와요. 두세 번씩. 한 3, 40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실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배웠죠.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바로 이 실학 논리가 뭡니까? 계몽주의 논리예요. 계몽주의 논리 아닙니까? 마르크스, 랑케, 헤겔 다 계몽주의자들이에요. 물론 훨씬 더 노골적이고 유치하고 치졸한 계몽주의자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사관에 영향을 미치는 계몽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조가 대단히 명민하고 유학적인 왕이라는 데는 인정하지만 정조는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대평가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정조를 꼽고 싶어요. 정조와 세조, 과대평가된 왕이에요. 과소평가된 왕 대표적인 게 태조와 태종입니다. 자, 그런데 정조가 과대평가되는 데 동원된 논리가 뭡니까? 계몽군주라는 거 아닙니까? 정조가 언제 계몽을 했어요? 계몽을. 그런 거 없어요. 다 식민성 안에 보섭된 이덕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조를 계몽군주라고 하잖아요. 정조는 오히려 영조에 비해서 더 완고한 유학군주입니다. 그걸 서양의 계몽주의 논리를 갖다가 실학을 만들어내고 우리한테도 실학이 있었어. 이것이 자본주의로 가는 사상적 토대였어. 자,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영정조 시대에 불과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 학자들 외에 나머지 조선의 학자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허학자가 되는 거예요. 허학자. 자, 이렇게 식민사관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11번에 가기 전에 아까 그 스메아스를 얘기했는데 스메아스는 비교적 최근 사람이고 식민사학의 원조격인 사람이 바로 이만희씨 류입니다. 이 사람은 훨씬 유명해요. 이만희씨 류. 거기 여러분들 교재 받았죠? 바로 1916년 조선 반도사 편찬 사업에 참여했고 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 25년에 조선사 편수회에서 고대사 핵심 역할을 했고 그 전에 영국 프랑스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26년부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사 1강좌의 핵심 교수예요. 옛날엔 법문학부, 문학부 이런 게 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사를 강의했고 이 신석호, 김창균 등의 조선인 학생이 있었는데 신석호는 일본인 스승을 회고하기를 우리나라 고서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고 책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들 고서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으려면 이건 재벌급이라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이 그래도 책값이 저렴한 나라예요. 저렴한데도 제가 책 살 때 꼭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한 번에 다 사본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꼭 반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사실 읽을 책을 한 20, 30권을 같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내키는 책 골라서 읽어가지고 독서가 더 효율이 있어요. 뭔 책을 읽을까 할 때 뭐 기분이나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 땡기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독서를 할 때 한 서너 권을 이제 동시에 합니다. 하나만 계속 읽지 않고. 그러니까 좀 사고 싶은 책 한 20, 30권을 한꺼번에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항상 반씩만 삽니다. 자, 그런데 고서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 그러면 이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세상에 최남선한테까지 그 용돈을 대주던 조선 총독부였었는데 최남선 같은 사람들이 저 실학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있지도 않은 실학.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경주에 이제 여행을 옵니다. 완전히 오글거려서 못 읽겠어요, 이거. 경주여. 십자군 병사가 예루살렘을 바라본 심정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일 것이다. 나의 로마는 눈앞에 있다. 내 심장이 고동을 치기 시작했다. 전세를 보는 느낌이다. 나는 우리 신라로 다시 돌아왔다. 자, 이게 이만희 시류가 쓴 신라사 연구에 있는 지문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유럽의 십자군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라를 나의 로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최상 특급 모양주의자입니다. 그렇죠? 특급 모양주의자예요. 그리고 또 신라를 자기의 전세라고 하면서 우리 신라, 신라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내비친 겁니다.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인도에 대한 소유권을 내비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저녁 장면. 마음에 아무 염려도 없이 나를 은근하게 맞아준 더럽기 그지없는 예의 한인 여인숙에서 냄새나는 저녁을 먹었다. 마부에게 술값을 주고 한인 몇 명에게 소고기 통조림을 주었더니 참으로 좋은 일본 양반이라고 하면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서로 웃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정을 느낀다. 좀 무섭죠, 이런 걸 읽으면. 마음에 아무 염려도 없이 은근하게 맞아주는 여인숙의 여인인데, 그러나 더럽게 그지없는 여인숙이에요. 그리고 냄새나는 식사예요. 소고기 통조림 하나 주니까 감동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식민사학자는 세상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정을 느꼈다고 위선과 기만의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겁니다. 입만 뻥긋하면 이만희씨류는 조선인들이야말로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좋게 말하면 유럽산 계몽주의고, 정확히 하면 유럽인이 아시아인에게 품었던 오리엔탈리즘을 조선인에게 옮겨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만희 씨는 1926년 제가 이만희 씨의 이 조선사 편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야말로 이만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강의가 끝날 때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사동에서 안정복이 주석을 단 삼국사기 초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서점 주인이 20원을 내라고 했다. 20원을 내라고 하니까 50원을 선뜻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고서를 내라는 금액보다 2배 반 더 주면서, 자, 이 돈이 어디에 나왔겠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수하게 좋은 책들을 끌어들였겠죠. 좋은 책들은 지들이 가져가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집한 책들은 조선의 귀중본들은 일본 교토대학 그리고 천리대학에 나누어서 지금도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만희 씨 류야말로 독일 근대 역사학의 체제로 조선사를 서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역사라는 것을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쭉 일률적으로 쓰는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통사라고 하는 거예요. 통사라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고구려사면 고구려사고 고려사면 고려사지. 그러니까 중국 보면 25사가 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다. 어떻게 통사가 있어요? 그 통사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늘을 정당화하기 시켜서 까마득한 옛날로부터 가가지고 오늘로 귀착시키는 역사예요. 근데 이만희 씨류가 역사를 쓸 당시에 오늘이라는 것은 조선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식민지 상태에 있었죠. 바로 식민지 상태임을 정당화하는 통사를 썼다 그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국 학자들이 다들 통사라는식 써야지 무슨 학자인 줄 알고 통사라는 역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뭐 이제 교육용으로 뭐 해도 뭐 시대별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자, 그래서
근대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라는 논문에서 심희찬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사의 서술이란 역사적 사건들이 내포하는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즉 현재만을 긍정하며 이들을 모두 일관된 하나의 스토리 속에 집어넣은 후 뚜껑을 닫아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왜 우리가 이러한 그 식민지, 식민사관 이러한 프레임에 넘어가는가, 이걸 얘기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 A가 있습니다. A는 이제 한국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B는 일본이라고 해. 일본. 그리고 C는 최저질입니다. 최하. 자, 그러면 이 체제 하나만을 놓고 봅시다. 조선은 중앙 관료 농업국가였었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일본은 뭐였어요? 봉건제였죠? 그리고 최저질이 있어요. 최저질이 뭐냐? 아시아적 생산 양식입니다. 아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뭐라고 했죠? 노예와 봉건제 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야,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사람은 억울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억울하면 자꾸 말을 다급하게 해가지고, 억울하면 참아야 됩니다. 참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욱하는 심정에, 야, 인마 너희들은 막스가 그랬잖아.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아직 봉건제도 못 됐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욱하는 심정에, 아니야, 우리도 봉건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백남훈입니다. 백남훈. 이북 초대 교육상이에요. 백남훈. 그 사람이 쓴 근현대사가 있었는데, 한 20년 전에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무효화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스 레닌 교조주의자가 남에 많겠어요? 북에 많겠어요? 아직도 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역사가 지금 제대로 바로잡혀지지 않는 분야가 있지만, 또 어쨌든 통일되면 역사는 새로 써야 돼요. 제가 그 조선 통사를 최근에 구입해서 읽어보니까, 이거 통일되면 다시 써야 할 부분이 지금 남쪽의 역사 이상으로 많아요. 분단의 역사인데 뻔하죠. 이런 식의 프레임이에요, 항상.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실제보다 더 나쁘게 얘기를 해요. C급으로. 인마 너희는 C급이야. 근데 사실 조선은 A급이거든. 조선 A급인데, 우리 C급 아니야? B급이야.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당구 같은 거 칠 때 딱 봐가지고 돈 내기 당구 칠 때 얘가 10개 쳤으면 8개냐 9개냐 다 이제 물어보는 방식. 아시겠죠? 이런 프레임에 지금 걸린다 겁니다. 바로 이런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이 식민사관을 극복을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바로 이런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실력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백남훈 선생도 어떻게 조선사를 알았겠어요? 몰랐죠. 일본 아이들은 철저히 다 공부해놓고, 이제 몰랐으면, 선배가 몰랐으면 후배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역사가 바로 잡히죠. 왜 선배를 그렇게 추종해가지고, 그저 이북의 초대 교육상이라니까 그냥 깜빡 죽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무슨 전도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자까지도 후생 가외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배를 두렵게 만드는 게 후배지. 그래서 저는
이 식민사관만을 가지고 논의해서는 절대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한다. 식민사관의 1차 원조인 식민사학, 그리고 식민사학을 만들어낸 유럽 중심주의, 독일 근대 역사까지를 함께 파고들어야지 온전하게 우리의 식민사관이 극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좌우의 구분이 없다. 좌우지간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혀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